한 달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집 유은채는 자신의 안방을 신우이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옷장에는 다른 사람의 옷이 잔뜩 걸려 있었고 침대 시트는 촌스러운 분홍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복도에 서서 창고방에 이미 은채의 이부자리를 깔아두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은채는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자신이 직접 고른 가죽 소파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이 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내가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은채가 마음 놓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어? 시어머니 조정숙이 정갈하게 썬 생선구이 접시를 식탁 한가운데로 밀어놓으며 스테인리스 젓가락으로 사기그릇 가장자리를 2번 톡톡 두드렸다. 경쾌한 마찰음이 울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일제히 씹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아유, 그럼요. 요즘 젊은 애들이 살림을 알기나 하나요? 형님이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옆에 앉은 작은어머니가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진 밑반찬들을 보며 적당히 아부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하은채는 식탁 맨 끝자리에 앉아 밥이 반쯤 남은 공기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두부 부침 한 조각을 자신의 밥그릇으로 가져왔다. 식탁의 분위기는 훈훈하고 화기애애했지만 은채는 마치 우연히 합석하게 된 낯선 식객 같았다. 시어머니 옆에 앉은 남편 강태훈은 고개조차 들지 않고 뚝배기에 담긴 갈비탕을 비우는 데만 여념이 없었다. 반포동에 위치한 84제곱미터짜리 이 아파트는 은채와 태훈이 결혼할 때 얻은 전셋집이었다. 은채의 서재 맨 아래 칸 서랍에 깊숙이 보관된 전세 계약서에는 자금의 출처가 은채의 부모님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실질적으로 호령을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 조정숙이었다. 엄마, 이 국물 진짜 진하고 맛있네요. 태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냅킨을 뽑아 입가를 닦았다. 많이 먹어라. 너 요새 야근하느라 살 빠진 것 좀 봐. 조정숙은 곧바로 갈비탕 뚝배기를 아들 앞으로 바짝 밀어주더니 눈꼬리를 힐끗 돌려 은채를 쳐다보았다. 은채야, 다음 주에 또 대전으로 출장 간다고? 예, 어머님. 회사에서 진행하는 대전 임상시험이 3상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상주해야 합니다. 은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뒤 상체를 살짝 숙이며 정중한 존댓말로 대답했다. 조정숙은 입술을 비쭉거리며 물잔을 들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집안일에 신경을 써야지. 너처럼 한 달에 보름씩이나 집을 비우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니? 내가 위아래로 살림 안 맡아줬으면 너희들 이 집구석 꼴이 어떻게 됐겠어? 고생 많으십니다. 어머님. 유은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낮게 대답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레퍼토리였다. 결혼 3년 차, 조정숙은 살림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당당하게 이 집으로 들어왔다. 제약회사 연구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잦은 출장과 야근이 일상이었던 은채는 그 상황을 묵인했다. 그녀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철저한 협력 관계였다. 시어머니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신은 거처와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 끝없는 감정 싸움을 하는 것보다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친척들이 배불리 먹고 마신 뒤 자리를 떠나고 은채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씻고 있었다. 기름기 묻은 접시 위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태훈은 회색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소파는 은채가 결혼 전 수입가구 박람회에서 석 달치 월급을 털어 직접 고른 것이었다. 소파뿐만이 아니었다. 이 집에 있는 양문형 냉장고, 빌트인 오븐, 베란다에 놓인 세탁기와 건조기 세트, 심지어 안방에 있는 체형 맞춤형 모션베드까지 전부 은채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긁어 장만한 것들이었다. 은채는 젖은 손을 닦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연도와 월별로 깔끔하게 분류된 전자 영수증과 결제 내역이 담긴 클라우드 폴더가 떠 있었다. 모든 것을 데이터로 기록하는 습관은 그녀의 직업병이자 이 숨막히는 집에서 그녀가 유일하게 느끼는 은밀한 안전장치였다. 태훈아, 이번 달 월급 들어왔지? 거실에서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조정숙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엄마. 방금 엄마 계좌로 다 이체했어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묘하게 비위를 맞추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 요즘 물가가 어찌나 무섭게 오르는지 마트 가서 채소 몇 개만 집어도 몇만 원이 훌쩍 넘어. 내가 버는 푼돈으로는 우리 식구 밥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 조정숙은 한숨을 푹 쉬며 아주 당당하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부엌의 짙은 그림자 속에 서서 은채는 방금 전 자신의 계좌에서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요금, 공과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 내역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태훈의 월급은 거의 전액 조정숙의 관리 명목으로 넘어갔고 이 집의 굵직한 생활비와 유지비는 전부 은채의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히고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마지막 밥그릇을 식기건조대에 엎어놓았다. 괜찮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장부가 명확하고 이 위태로운 균형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이런 것쯤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사흘 뒤 은채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는 어머님 계좌로 이체해 두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냉장육과 채소는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주 장볼 돈도 함께 보냈습니다. 은채는 구두를 신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복도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던 조정숙은 그저 차갑게 터하고 짧은 대답을 던졌다. 알았으니까 밖에서 내 몸이나 잘 챙겨.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태훈이 은채의 노트북 가방을 들고 문 밖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서울역까지 데려다 줄까? 됐어. 당신도 출근해야지. 택시 불렀어. 은채는 노트북 가방을 건네받으며 남편을 쳐다보았다. 나 없는 동안 당신이 어머니 좀 잘 챙겨. 걱정 마. 집에 엄마가 계시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태훈이 사람 좋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는 이것이 수도 없이 반복해온 평범한 출장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균형은 한번 무게중심을 잃는 순간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출장 2주차, 대전에는 연일 굵은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장장 8시간에 걸친 임상 데이터 교차 검증 회의를 마친 은채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었다. 정확히 같은 시각, 반포동 아파트의 현관문이 열렸다. 신우이 강수진이 거대한 분홍색 캐리어 2개를 질질 끌고 퉁퉁 부은 눈으로 현관에 서 있었다. 조정숙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딸의 손을 부여잡았다. 아이고, 내 불쌍한 새끼. 어서 들어와, 어서. 엄마, 나 법원 가서 서류 다 정리했어. 그 미친 인간이 진짜 위자료 한 푼 안 주더라고. 그냥 내 집만 겨우 챙겨서 나왔어. 수지는 훌쩍거리며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신발을 벗어 던진 채 거실로 들어갔다. 작은 방에서 걸어 나온 태훈이 여동생의 거대한 짐가방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수진아, 너 이거 얼마나 머물려고? 야, 너 지금 그게 오빠가 돼서 할 소리야. 조정숙이 획 고개를 돌려 아들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내 여동생이 지금 오갈 데가 없어졌는데 친오빠 집 말고 어디로 가. 하나밖에 없는 핏줄한테.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은채가 지금 출장 중인데. 태훈은 무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눈동자를 굴렸다. 걔가 출장 가는 거랑 수진이 들어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 넓은 집에 남는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정숙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수진을 작은 방 쪽으로 이끌었다. 수진아, 일단 이 방 써라. 엄마가 어제 이불 빨래 싹 해놨어. 수진은 작은 방 문턱에 서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은 비좁아서 싱글 침대 하나와 간이 옷장 하나를 넣으니 꽉 찼고 북향이라 채광도 좋지 않아 어두침침했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더니 복도 끝에 굳게 닫힌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엄마, 저 방 어차피 비어 있잖아. 나 저기서 자면 안 돼.
수진이 안방을 가리켰다. 저긴 내 오빠랑 새언니가 쓰는 안방인데 태훈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새언니 지금 집에 없잖아. 한 달이나 비운다며. 나 지금 이혼하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한데 그깟 좋은 방 하나 못 내줘. 수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목소리는 하이톤으로 날카롭게 찢어졌다. 딸의 눈물을 본 조정숙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닫힌 안방문을 한번 노려보고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태훈아, 가서 안방 싹 치워라. 조정숙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으며 감히 반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저 방에 은채 개인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은채가 자기 물건 남이 손대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태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안 될 게 뭐 있어? 사람도 없는데 저렇게 큰 방을 빈 채로 썩혀도. 우리 수진이 지금 기력도 쇠해졌는데 볕잘 드는 방에서 몸조리 해야지. 은채 돌아오면 며칠만 창고방에서 지내라고 하면 그만이야. 조정숙은 말을 마치자마자 성큼성큼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벌컥 아래로 내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넓고 환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모션베드 위에는 짙은 회색의 호텔식 침구가 각 잡혀 깔려 있었고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원목 마루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렇게 정하자. 태훈아, 가서 큰 봉투 몇 개 가져와. 태훈은 그 자리에 발이 묶인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평소에는 불평 한마디 없이 조용한 여자였지만 뼛속 깊이 타인과의 경계를 긋고 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슬퍼런 어머니의 눈빛과 엉엉 우는 여동생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그는 늘 그랬듯 반박하려던 말을 목구멍으로 꿀꺽 삼켜버렸다. 10분 뒤 태훈은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 몇 개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옷장 문을 열자 계절과 색상별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된 은채의 오피스룩과 실크 블라우스들이 보였다. 태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블라우스 여러 벌을 옷걸이째 무자비하게 뜯어내듯 걷어내어 검은색 쓰레기 봉투 안으로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다. 고급 원단이 바스락거리며 구겨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서 유독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태훈은 차마 그 옷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옷을 움켜쥐고 봉투에 쳐넣는 동작만 반복했다. 화장대 위에 놓인 고가의 스킨케어 제품들, 서랍장 안의 속옷, 협탁 위에 놓인 책 몇 권까지 모조리 봉투 안으로 쓸어 담겼다. 오빠, 빨리빨리 좀 해면 나 허리 아파서 빨리 눕고 싶단 말이야. 수진이 문가에 짝다리를 짚고 서서 신경질적으로 재촉했다. 태훈은 아무 말 없이 은채의 사적인 물건들로 가득 찬 검은색 쓰레기 봉투의 입구를 꽉 묶어버렸다. 그는 묵직한 봉투 여러 개를 양손에 나눠 들고 안방을 빠져나와 복도를 지나 창고 방문을 열었다. 잡동사니로 가득 찬 창고 방 안에는 햇빛 한 번 제대로 들지 않아 퀴퀴한 곰팡내가 배어 있었다. 그는 구석에 쓰레기 봉투들을 툭툭 던져 놓았다. 봉투끼리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태훈은 바닥에 나뒹구는 봉투들을 몇 초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몸을 돌려 조용히 문을 닫았다. 멀리 대전에 있는 은채는 이 모든 상황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출장 3주차, 은채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틈을 타 태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연결이 되었다. 화면 속에 태훈의 얼굴이 나타났고 배경은 거실의 하얀 벽지뿐이었다. 저녁은 먹었어. 은채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향해 물었다. 방금 엄마가 차려주셔서 먹었지에 태훈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화면이 살짝 흔들렸지만 카메라 앵글은 집 안 풍경이 절대 보이지 않도록 자신의 얼굴만 꽉 채우고 있었다. 집에는 별일 없고? 별일은 무슨, 늘 똑같지 뭐, 당신은? 일은 잘 돼가 태훈의 말의 속도가 평소보다 묘하게 빨랐다. 바로 그때 화면 너머로 미세한 소음이 들려왔다. 커튼을 거칠게 젖히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불평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엄마, 이 칙칙한 회색 커튼 진짜 꼴 보기 싫어. 나 저번에 쓰던
그 분홍색 커튼으로 달아줘. 은채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미간을 살짝 좁히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방금 수진이 목소리 들린 것 같은데? 태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고 목을대가 크게 한 번 출렁였다. 수진이가 오늘 저녁 먹으러 잠깐 들렀어. 당신도 알잖아. 걔 요새 이혼하고 우울해하는 거 엄마가 바람이나 쐴 겸 자주 오라고 하셨거든. 그래. 은채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는 남편의 표정을 화면 너머로 응시하며 그녀는 무미건조하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수진이한테 안부 전해줘. 통화가 끊기고 휴대폰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은채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태훈의 태도가 평소답지 않게 굼뜨고 이상하다고만 느꼈을 뿐이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산더미 같은 임상 데이터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시각, 반포동 아파트의 안방은 이미 완벽하게 다른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모던한 회색 호텔식 침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촌스러운 레이스가 달린 분홍색 이불이 깔려 있었다. 은채가 발품을 팔아 고른 고급 안마 커튼은 구석에 처박힌 채 얇고 팔랑거리는 꽃무늬 천조가리가 창문에 매달려 있었다. 수지는 모션베드에 드러누워 몸을 뒹굴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이 침대가 최고야. 엄마, 새언니가 침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걸로 샀네. 조정숙은 딸의 옷가지를 옷장에 걸어주며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다. 당연하지. 우리 태훈이가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산 건데 안 좋겠니? 넌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 여기가 내 집이다. 시간은 흘러 출장 4주차로 접어들었다. 대전에서의 임상시험은 예상보다 하루 일찍 마무리되었다. 은채는 태훈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해 진력 서울역에 도착했다. 대전보다 묘하게 건조한 서울의 공기를 마시며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반포동 주소를 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은채는 머릿속으로 집에 도착하면 코트 몇 벌을 세탁소에 맡기고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 달 내내 이어진 고강도 업무 탓에 뇌가 마비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지금 그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인 그 익숙한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는 것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멈췄다. 은채는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어락에 6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 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현관의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다. 하지만 은채의 발걸음은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섰다. 자신과 태훈의 신발만 단출하게 놓여 있어야 할 신발장 앞에는 낯선 여자 슬리퍼 2켤레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게다가 화려한 구배 하이힐과 플랫슈즈들이 현관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은채가 즐겨 신던 검은색 로퍼는 구석진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 있었다. 은채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바닥의 신발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캐리어를 문 밖에 그대로 둔 채 구두를 벗고 맨발로 차가운 원목 마루를 밟으며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의 풍경은 그녀의 머릿속을 순간적으로 하얗게 만들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구겨진 휴지 조각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가 석 달치 월급을 모아 샀던 회색 가죽 소파 위에는 원색의 화려한 여성용 외투가 허물처럼 벗겨져 있었고 소파 등받이에는 그녀의 것이 아닌 낯선 스카프가 걸쳐져 있었다.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자 고급스러운 양문형 냉장고 문짝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알록달록한 만화 캐릭터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시야를 찌르듯 자극했다. 집안은 기묘하게 고요했고 오직 안방 쪽에서만 휴대폰 동영상 재생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은채는 천천히 안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루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다. 굳게 닫힌 익숙한 방문 앞에 선 그녀는 손잡이를 움켜쥐고 천천히 아래로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안방 공기 중에는 낯설고 짙은 향수 냄새가 떠다니고 있었다. 수지는 분홍색 시트로 뒤덮인 침대 위에 엎드린 채 두 다리를 허공에 까딱거리며 스마트폰 화면을 미친 듯이 스와이프하고 있었다.
이따금씩 킥킥거리는 천박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문 열리는 소리에 수진이 무심하게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수진의 얼굴에 번져있던 웃음기가 멈칫했지만 그녀는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몸을 휙 뒤집어 침대 위에 똑바로 앉더니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오늘 날씨를 묻는 것처럼 무미건조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어머, 세연이 왔어. 왜 미리 전화도 안 하고 왔대?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방 안 곳곳을 차갑게 훑었다. 반쯤 열린 옷장 안에는 수진의 원색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를 차지하고 있던 은채의 고가 화장품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그 자리에 더러운 메이크업 브러쉬와 파운데이션 병들이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심지어 은채가 자기 전 책을 읽을 때 켜두던 협탁 위의 독서 등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굴러떨어져 있었다. 내 물건들은 어디 있죠? 은채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고요해서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읽어낼 수 없었다. 수지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엄마가 언니는 혼자니까 창고방에서 자면 된다고 하던데 언니 짐은 오빠가 싹 다 그쪽으로 옮겨놨을걸. 은채는 뒤로 돌아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복도 끝에 있는 창고방을 향해 걸어갔다. 창고방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퀴퀴한 곰팡내. 복도에서 새어들어오는 불빛에 의지해 은채는 방 안의 참상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거대한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 4개가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봉투 입구는 마구잡이로 묶여 있었다. 반투명한 비닐 재질 너머로 그녀가 아끼던 고가의 실크 블라우스가 처참하게 구겨진 채 짓눌려 있는 것이 보였다. 쓰레기 봉투 옆바닥에는 베개조차 없는 낡고 얇은 이불 한 채가 덩그러니 깔려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집에서 그녀에게 허락된 자리였다. 은채, 너 왔니? 등 뒤에서 조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 들고 부엌에서 나오던 시어머니는 창고 방 문턱에 서 있는 은채를 발견하고는 안색이 살짝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턱을 치켜들었다. 이왕 일찍 온 거 빨리 손 씻고 밥 먹을 준비나 해라. 조정숙은 과일 접시를 식탁 위에 툭 내려놓으며 마치 아랫사람을 부리듯 당연하다는 투로 명령했다. 은채는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안방이 왜 수진 아가씨 방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까? 너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조정숙은 미간을 팍 구기며 단박에 목소리를 높였다. 수진이 저 불쌍한 것, 이혼당하고 상처받아서 몸도 마음도 엉망인데 당연히 크고 벼잘 드는 방에서 몸조리 해야지. 넌 한 달 내내 집에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그 아까운 방을 왜 비워둬? 너 혼자인데 창고방에서 며칠 지내는 게 뭐 대수라고 유난이야. 넌 내 시누이가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바로 그때 도어락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철문이 열렸다. 서류 가방을 든 태훈이 현관으로 들어섰다. 거실 한복판에 서 있는 은채를 발견한 그의 발걸음이 돌부리에 걸린 듯 멈칫했고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은채야 너 내일 온다며? 태훈은 말을 더듬으며 은채와 제 어머니 그리고 안방 쪽을 미친 듯이 번갈아 보며 눈동자를 굴렸다. 은채는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고는 태훈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두 사람의 거리는 대전의 장마철 습기를 머금은 은채의 채취가 태훈의 코끝에 닿을 만큼 가까웠다. 내 옷과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쳐넣은 게 당신이야. 은채는 남편의 흔들리는 두 눈을 정확히 응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고 단 한 번의 떨림조차 없었다. 태훈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은채야 수진이가 지금 상황이잖아. 길어봤자 며칠이야. 제발 그만 좀 하자. 응? 내가 너더러 길바닥에서 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길어봤자 며칠. 제발 그만 좀 하자. 은채는 눈앞에 서서 잔뜩 움츠러든 어깨와 비겁하게 시선을 피하는 이 남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순간 모든 상황이 지독하게 우스꽝스러워졌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지도 억울함에 눈물이 차오르지도 않았다.
그 대신 마치 한겨울의 얼음물을 머리 위로 뒤집어 쓴 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이성이 뇌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미련의 불씨마저 완벽하게 꺼져버렸다.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이 집의 관리비를 얼마나 내든 가전과 가구를 얼마나 최고급으로 채워 넣든 핏줄이라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 가족에게 자신은 그저 돈과 자원을 대주는 호구이자 발판일 뿐이었다. 애초부터 이 집의 하은채라는 사람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은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태훈과의 거리를 벌렸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도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육중한 유리문을 열고 나가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뻔뻔한 변명과 악다구니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차단되었다. 서울의 서늘한 밤 공기가 뺨을 스쳤다. 은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풀고 주소록에서 망설임 없이 한 이름을 찾아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재원 선배. 나야, 은채. 수화기 너머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심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은채는 베란다 유리창에 비친 핏기 하나 없이 차갑게 가라앉은 자신의 얼굴을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배,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반포동 아파트 전세 계약서, 여전히 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맞지?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내 단독 명의지. 그럼 내가 내일 아침 당장 용역 불러서 이 집 안에 있는 내 명의로 산 가전제품이랑 가구들 싹 다 빼버려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있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내 변호사 특유의 명확하고 확신에 찬 대답이 돌아왔다. 전혀 문제 없어. 내가 결제한 카드 내역이나 영수증만 있으면 그건 명백하게 내 합법적인 개인 재산이야. 알았어. 은채는 베란다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차가운 유리를 톡톡 두드렸다. 그럼 전세계약 연장 안 하겠다는 내용 증명 하나만 띄워줘. 이 집에 있는 인간들 전부 다 내쫓아버릴 거니까. 전화기 너머 심재원의 숨소리가 1초 정도 멈칫하더니 곧바로 냉철한 변호사의 톤으로 바뀌었다. 상황 파악 끝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랑 계약갱신 거절 내용 증명은 내가 오늘 밤 안으로 바로 작성할게. 그런데 은채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저 사람들이 눈치채고 손쓰기 전에 이 집 안에 있는 내 소유의 모든 재산과 현재 가구 배치 상태를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둬.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한 보조 자료니까 구석구석 철저하게 남겨야 해. 지금 바로 찍을게. 은채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뒤로 돌아 다시 베란다 유리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막혀있던 거실의 소음이 파도처럼 고막을 때렸다. 시어머니 조정숙은 안방 쪽을 삿대질하며 땀을 뻘뻘 흘리는 아들 강태훈에게 미친 듯이 핏대를 세우고 있었고 시누이 강수진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삐딱하게 기대 앉아 눈을 까뒤집고 있었다. 은채는 그들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화면 상단에서 붉은색 녹화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카메라 앵글은 수진에 싸구려 외투에 짓눌려 주름이 간 회색 가죽 소파를 훑고 과자 부스러기가 나뒹구는 거실 테이블을 지나 거실 벽면을 꽉 채운 75인치 대형 텔레비전을 천천히 담아냈다. 은채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평온했고 단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가장 먼저 은채의 행동을 발견한 조정숙이 짐승처럼 달려들며 카메라 렌즈를 손바닥으로 가리려 했다. 어디서 싸가지 없이 휴대폰을 들이대고 난리야. 이게 무슨 짓거리야. 은채는 상체를 살짝 비틀어 시어머니의 거친 소나귀를 가볍게 피했다. 카메라 앵글은 자연스럽게 부엌 쪽으로 이동하여 유치한 만화 캐릭터 스티커로 도배가 된 양문형 냉장고를 정확하게 포착했다. 은채야, 제발 이러지 마. 태훈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과 비굴한 애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은채의 손목을 잡으려 허우적거렸다. 엄마가 아까 말이 좀 심하셨어.
그래도 우리가 남도 아니고 다 한 식구인데 앉아서 대화로 풀면 되잖아. 이렇게 휴대폰 들고 동영상까지 찍어가며 사람 취조하듯 굴면 서로 감정만 상하잖아. 은채는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 화면 위로 시선을 들어 태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 식구, 은채의 억양에는 어떠한 높낮이도 없었다. 분노 섞인 질책의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저 단순히 단어 세 글자를 앵무새처럼 따라한 것에 불과했다. 그녀는 벌레를 피하듯 태훈을 스쳐 지나가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그 기세를 본 수진이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안방 문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뭐 하는 거야? 여기 내 방이야. 들어오지 마. 은채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휴대폰 렌즈를 수진의 찌그러진 얼굴과 그녀 등 뒤로 반쯤 열린 안방 문 틈으로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촌스러운 분홍색 레이스 시트가 덮인 최고급 모션 베드와 옷장을 꽉 채운 수진의 짐작들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다. 비켜, 은채가 수진의 눈동자를 꿰뚫을 듯 응시하며 낮게 읊조렸다. 수진은 온기라고는 한 줌도 없는 은채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며 옆으로 움찔 물러섰다. 은채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방 안의 처참한 꼴을 빠짐없이 영상에 담은 뒤 몸을 돌려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창고 방 문이 열렸다. 카메라 앵글은 구석에 처박힌 4개의 거대한 검은색 쓰레기 봉투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마구잡이로 묶인 비닐 틈새로 비어져 나온 고급 실크 블라우스에 구겨진 자락. 그리고 그 옆에 널브러진 베개조차 주어지지 않은 얄팍한 요 이불까지. 녹화가 종료되었다. 은채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심재원 변호사의 이메일로 해당 영상을 전송했다. 그녀는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세 사람 쪽으로는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은 채 그대로 창고 방으로 들어가 얇은 나무 문을 쾅 닫고 안에서 잠금쇠를 걸어 잠갔다. 문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저거 태도 좀 보소. 시어미가 눈퍼렇게 뜨고 서 있는데 감히 문을 쾅 닫아. 태훈이 너 저딴 걸 마누라라고 데리고 살아. 밖에 나가서 한 달 쏘다니더니 아주 간땡이가 부었지. 이 집구석이 네 집인지도 모르고 위아래도 없이. 태훈은 쩔쩔매며 어머니를 말리느라 진땀을 뺐고 수지는 그 옆에서 새언니의 표정이 어땠느니 하며 얄밉게 기름을 들이붓고 있었다. 창고 방 안은 캄캄했다. 복도의 불빛만이 문틈을 타고 가느다랗게 새어 들어올 뿐이었다. 햇빛 한 번 제대로 들지 않아 퀴퀴한 곰팡내와 매캐한 먼지 냄새가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다. 은채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깔린 얇은 요 이불 앞으로 다가가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심장 박동은 평소 임상 데이터를 보고할 때보다도 훨씬 더 차분하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은채가 스마트폰 잠금을 풀자 화면의 밝은 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뱅킹 앱을 열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바르고 정확하게 터치해 나갔다. 자동 이체 관리 페이지로 들어갔다. 반포동 아파트 월 관리비, 자동 이체 해지. 도시가스 요금, 자동 이체 해지. 수도 및 전기 요금, 자동 이체 해지. 초고속 인터넷 요금, 자동 이체 해지.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어머니 생활비라는 이름의 정기이체 항목이었다. 매달 10일이면 이 돈이 어김없이 조정숙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은채는 그 이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해지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초록색 확인 알림이 떴다. 선택하신 모든 자동 이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 은채는 뱅킹 앱을 종료하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 서울 24시간 프리미엄 포장이사라고 검색했다. 후기가 가장 좋은 업체 몇 곳을 훑어본 뒤 맨 위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고객님. 스피드 이사통운입니다. 내일 오전 8시 반포동입니다. 작업 인원은 4명 보내주시고요. 옷이나 자잘한 잔찜은 포장할 필요 없고 대형 가구와 가전제품 일체만 빼주시면 됩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고요한 창고 방 안에서 유독 또렷하게 울렸다. 네, 알겠습니다. 도착지가 어디실까요? 일단 그쪽 항온 보관 창고에 맡겨주세요. 추후 주소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벽걸이 텔레비전이랑 빌트인 오븐까지 전부 해체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가능하시죠? 문제 없습니다. 고객님 물건이라면 저희가 완벽하게 해체해서 옮겨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뒤 은채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자신의 개인 물건들이 처박힌 검은색 쓰레기 봉투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두 눈을 감았다. 이튿날 이른 아침,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다. 7시 30분. 부엌에서는 조정숙이 도마가 부서져라 칼질을 해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어젯밤 은채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간 것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표출하는 듯했다.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수지는 아직 꿈나라였다. 태훈은 작은 방에서 출근 준비를 하며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정각 8시. 현관 초인종이 정확하게 울렸다. 아침 대바람부터 누구야? 조정숙이 부엌에서 뒤집개를 든 채 꿍얼거리며 걸어 나왔다. 현관 앞으로 다가가 비디오폰 화면을 들여다보니 똑같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 넷이 서 있었다. 조정숙은 미간을 찌푸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누구신데 이 아침부터 남의 집배를 눌러요? 윗집에서 또 물 샜대요? 안녕하세요. 스피드 이사통운입니다. 오전 8시 방문 예약받고 왔습니다. 작업 반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조정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침 작은 방에서 걸어 나오는 태훈을 뒤돌아보았다. 포장이사. 태훈아, 내가 이삿짐 센터 불렀니? 아랫집 김씨네 이사 간대? 바로 그때 창고 방 문이 열렸다. 은채는 단정한 검은색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태블릿 PC를 손에 든 채 걸어 나왔다. 그녀는 영문을 몰라 하는 조정숙을 지나쳐 곧바로 도어락의 문 열림 버튼을 꾹 눌렀다. 문이 열리자 4명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제가 예약한 하은채입니다. 은채가 작업 반장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상세한 물품 목록이 띄워져 있었다. 여기 리스트에 있는 물건들 전부 빼주시면 됩니다. 거실부터 시작하시죠. 반장은 리스트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즉시 뒤에 서 있는 3명의 직원에게 손짓했다. 자, 작업 시작합시다. 텔레비전이랑 소파부터 빼요. 2명의 직원이 곧장 거실 텔레비전 장식장 쪽으로 다가갔다. 한 명은 능숙하게 전원선을 뽑았고 다른 한 명은 공구상자에서 전동 드라이버를 꺼내 벽에 박힌 텔레비전 브래킷에 바로 가져다 댔다. 위잉, 위잉. 전동 드라이버가 날카로운 소음을 내며 돌아갔다. 조정숙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다. 그녀가 쥐고 있던 뒤집개가 바닥에 쨍그랑 떨어졌고 그녀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비명을 질렀다. 야,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우리 아들 텔레비전에 손대래. 멈춰. 당장 안 멈춰. 그녀는 브레이크를 해체하고 있는 직원을 밀쳐내려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은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시어머니와 직원 사이를 굳건하게 막아섰다. 어머님, 이분들은 지금 업무 중이십니다. 은채는 조정숙을 노려보며 차가운 존댓말로 경고했다. 만약 이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시면 업무방해죄로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너 미쳤어? 조정숙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은채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여기가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불러서 살림살이를 빼내. 내 눈엔 내가 시어미로 보이지도 않니? 은채는 목소리 하나 높이지 않았다. 그저 평온한 얼굴로 태블릿 PC 화면을 스와이프해 전자 영수증 캡처본을 띄운 뒤 조정숙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삼성 75인치 LED 텔레비전. 구매 일자 2년 전 4월. 결제자 하은채.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긁은 겁니다. 은행거래 내역서까지 싹 다 뽑아서 대조해 드릴까요? 조정숙은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글자들을 보며 목구멍에 손뭉치가 꽉 막힌 듯 욕설을 내뱉지도 못하고 컥컥거렸다. 그녀는 획 고개를 돌려 태훈을 쳐다보았다. 태훈아, 넌 마누라가 미쳐 날뛰는데 그 자리에 멍청하게 서서 구경만 할래? 제가 지금 이 집구석을 다 박살내고 있잖아. 태훈은 작은 방 문턱에 선 채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다.
그는 두 직원이 거대한 텔레비전 화면을 벽에서 떼어내어 두툼한 충격 방지용 담요로 꽁꽁 싸매는 모습을 넋 나간 듯 지켜보았다. 은채야,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이러지 마. 태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는 다가와 은채의 손을 붙잡으려 애썼다. 내가 수진이한테 안방 내준 게 화가 나서 그런 거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다고 집안 살림을 싹 다 빼버리면 어떡해. 이거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은채는 그의 손길을 싸늘하게 쳐냈다. 애원으로 가득 찬 태훈의 얼굴을 훑어내리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영상통화에서 비겁하게 시선을 피하던 그의 눈동자만이 떠오를 뿐이었다. 반장님, 소파 빼주세요. 은채는 태훈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직원들에게 곧바로 다음 지시를 내렸다. 두 직원이 회색 가죽 소파 앞으로 다가갔다. 어젯밤 수진이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던 원색의 외투와 스카프는 직원들의 손에 의해 거침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육중한 소파가 들려나가자 거실 바닥에는 그동안 햇빛을 받지 않아 색이 짙게 남은 직사각형 모양의 원목 마루 자국이 휑하게 드러났다. 소파가 사라진 거실은 순식간에 휑하고 넓어 보였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미세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다음은 부엌입니다. 은채가 부엌 쪽을 가리켰다. 직원들이 대차를 밀며 부엌으로 향했다. 탁이 든 만화 캐릭터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양문형 냉장고였다. 조정숙은 새끼 품은 암탉처럼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부엌으로 돌진하더니 두 팔을 쫙 벌려 냉장고 문 앞을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안 돼.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내가 엊그제 담가놓은 김치통이 몇 개인데? 시댁에서 보내준 한우도 잔뜩 들어있단 말이야. 냉장고 코드 뽑으면 이거 다 쉬어 터져서 버려야 해. 차라리 날 죽이고 가져가라. 직원들은 걸음을 멈추고 난감한 기색으로 은채를 쳐다보았다. 은채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딱 5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음식들 전부 꺼내세요. 5분 뒤에도 안에 내용물이 남아있으면 직원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통째로 쳐넣어서 버릴 겁니다. 하은채, 너 천벌 받을 줄 알아. 조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고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4분 남았습니다. 은채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다. 태훈은 결국 이성을 잃고 부엌으로 뛰쳐들어가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엄마, 빨리 꺼내요. 빨리. 저 사람 이삿짐 센터까지 불렀잖아요. 진짜 다 내다버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요. 조정숙은 엉엉대성 통곡을 하면서도 허둥지둥 냉장고 문을 열어젖혔다. 김치가 꽉꽉 들어찬 플라스틱 밀폐 용기들, 된장이 담긴 유리병, 비닐봉지에 꽁꽁 싸맨 고기 덩어리들이 거칠게 끄집어내져 부엌 바닥에 흉물스럽게 쌓여갔다. 시뻘건 김칫국물이 원목 마루 위로 뚝뚝 떨어지며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매캐한 냄새를 풍겼다. 5분이 지나자마자 직원들은 가차없이 냉장고 코드를 뽑아버렸다. 거대한 냉각 컴프레서가 멈추면서 집 안을 맴돌던 백색 소음마저 사라져 공간은 더욱 소름 끼치도록 적막해졌다. 냉장고가 대차에 실려나갔다. 그 뒤를 이어 식탁, 빌트인 오븐,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줄줄이 뽑혀나갔다. 무거운 가전제품들이 현관문을 빠져나갈 때마다 태훈의 어깨는 움츠러들었다. 그는 숨막히게 꽉 차 있던 사람 사는 냄새가 나던 이 집이 텅 빈 깡통처럼 발가벗겨지는 과정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바닥에는 가구가 빠져나간 자리를 따라 먼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그 옆으로는 조정숙이 쌓아 올린 반찬통 무덤이 널브러져 있었다. 바로 그때 안방문이 신경질적으로 벌컥 열렸다. 까치집을 한 머리에 잠옷바람인 수진이 짜증을 내며 튀어나왔다. 아침부터 밖에서 대체 무슨 난리야. 사람 잠도 못 자게. 거실의 참상을 확인한 그녀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소파도 텔레비전도 식탁도 없었다. 휑한 벽지와 마룻바닥 그리고 그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4명의 낯선 남자들 뿐이었다. 이게 다 뭐야? 수진은 두 눈을 휘둥그레 떴다. 은채는 고개를 돌려 수진을 흘끗 쳐다보고는 손을 들어 그녀 등 뒤에 안방을 가리켰다. 반장님, 안방에 있는 침대 프레임, 모션베드 매트리스,
그리고 화장대까지. 전부 다 빼주세요. 수진이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안방 문틀을 두 손으로 악착같이 부여잡았다. 어딜 감히. 여기 내 방이야. 아무도 못 들어와. 은채가 그녀 앞까지 바짝 다가갔다. 수진의 시야에 은채의 트렌치코트 기대에 박힌 정교한 바느질 선이 선명하게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강수진 은채가 그녀의 이름 석자를 서늘하게 불렀다. 은채는 코트 주머니에서 반듯하게 접힌 A4 용지 한 장을 꺼내어 수진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반포동 아파트 전세 계약서 사본이었다. 전세 보증금 8억 원 임차인 하은채, 근채의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톡톡 두드렸다. 이 집은 현관부터 베란다 끝까지 단 한 평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용 권한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내 집이고 내가 누워 자던 침대는 내 돈으로 산 내 물건이야. 넌 지금 내 허락도 없이 내 개인 재산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 침입자일 뿐이야. 당장 비켜. 수지는 은채가 뿜어내는 얼음장 같고 절대적인 위압감에 기가 눌려 문틀을 꽉 쥐고 있던 손가락에 스르르 힘이 풀리고 말았다. 직원들이 일제히 안방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들에게 일말의 자비란 없었다. 촌스러운 분홍색 레이스 이불은 걸레짝처럼 뜯겨 바닥 구석에 내팽개쳐졌다. 수백만 원짜리 모션베드 매트리스는 세로로 번쩍 들려 밖으로 옮겨졌다. 화장대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메이크업 브러쉬, 파운데이션 병, 향수들은 직원들이 가구를 들어 올리는 반동에 의해 우당탕 바닥으로 쏟아졌다. 텅 빈 방 안에서 유리병이 박살나는 소리가 유독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오빠. 새언니 좀 어떻게 해봐. 저 여자 미쳤어. 완전히 돌았다고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애지중지 꾸며놓은 새 방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는 꼴을 보며 미친 듯이 오열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마룻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발악했다. 태훈은 복도 벽에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는 벽을 타고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그는 이제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내뱉을 기력을 상실했다. 텅 비어버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생떼를 쓰는 딸, 그리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찌그러진 아들을 번갈아 보던 조정숙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녀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형님, 얼른 좀 와보세요. 빨리 와서 이것 좀 보시라고요. 우리 집 구석이 지금 저 독사 같은 년한테 다 박살나게 생겼어요. 아주버님 모시고 당장 와서 흑백 좀 가려주세요. 조정숙은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은 사람처럼 수화기에 대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다. 30분 뒤. 어젯밤 식탁에서 조정숙의 살림 솜씨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작은어머니와 태훈의 큰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아파트 현관으로 들이닥쳤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두 사람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냄새를 풍기며 부엌 바닥에 나뒹구는 김치통 무덤과 안방 바닥에 산산조각 난 화장품 잔해들을 제외하면 이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 안에는 엉덩이를 붙일 의자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내뱉는 숨소리와 말소리만이 하얀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를 만들어낼 뿐이었다. 구원군이 도착한 것을 본 조정숙은 당장 작은어머니에게 달려가 손을 덥석 부여잡고 콧물 눈물을 쏟아냈다. 형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3년 동안 뼈 빠지게 이 집구석 살림을 도맡아 해줬는데 저 독한 년이 꼴랑수진이 안방 며칠 썼다고 집안 살림을 싹 다 빼버렸지 뭡니까? 세상 천지에 저렇게 표독스러운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식구들 다 길바닥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작은어머니는 조정숙의 손등을 토닥이더니 창가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은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은채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내가 100번 잘못한 거다. 작은어머니는 짐짓 어른 행세를 하며 꾸짖는 투로 혀를 찼다. 부부 사이가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거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정드는 거지. 수진이가 남도 아니고 내 남편 핏줄인데 갈 데 없어서 안방 며칠 쓴 걸 가지고 새언니 된 도리로 그깟 거 하나 품어주지를 못하니? 다짜고짜 이삿짐 센터부터 불러서 시어미를 맨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밖에서 사람들이 알면 며느리 독하다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해대겠어? 뒷짐을 지고 있던 큰아버지도 엄한 표정으로 거들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당장 짐들 다시 들여놓고 시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이번 일은 대충 덮어줄 테니까. 은채는 말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척들의 가짜는 훈계를 끝까지 조용히 듣고 난 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자신이 지난 3년간 이 집의 모든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왔는지, 그 창고방에 처박힌 4개의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동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한 뒤 휴대폰 볼륨을 최대로 키웠다. 치지직.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은 복도 책장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찍혀 있었다. 고화질 홈카메라였기에 방 안의 숨소리 하나까지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텅 빈 거실에 돌연 태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닭살이 돋을 만큼 너무나도 또렷한 음성이었다. 영상 속에서 태훈은 대형 검은색 쓰레기 봉투 몇 개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옷걸이가 부딪히고 고급 원단이 무자비하게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빨리빨리 좀 해보나 허리 아파서 빨리 눕고 싶단 말이야. 수진의 신경질적인 재촉이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사람도 없는데 저렇게 큰 방을 빈 채로 썩혀도. 은채 돌아오면 며칠만 창고방에서 지내라고 하면 그만이야. 당당하기 그지없는 조정숙의 명령도 이어졌다. 화면 속 태훈은 은채의 수십만 원짜리 실크 블라우스와 속옷, 고가의 화장품들을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검은 봉투 안에 쑤셔 넣고 있었다. 그러고는 그 묵직한 봉투들을 양손에 들고 복도를 지나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듯 어두침침한 창고 방구석에 팽개쳤다. 쾅! 영상 속 창고 방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마지막을 장식했다. 영상 재생이 끝났다. 은채는 화면 잠금 버튼을 눌렀다. 거실 전체가 무덤처럼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로지 헐떡거리는 조정숙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맴돌았다. 뒷짐을 지고 있던 큰아버지의 두 손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의 시선은 민망한 듯 허공을 떠돌다 마룻바닥에 처박혔고 감히 은채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못했다. 작은 어머니는 뻐끔뻐끔 입을 벌렸지만 머릿속에 준비해두었던 가족의 돌인이 어른에 대한 예인이 하는 헛소리들이 목구멍에 턱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조정숙을 한 번, 그리고 목덜미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조카 태훈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형님 작은어머니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아주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텅 빈 방 안에서는 그 소리가 확성기를 댄 것처럼 쩌렁쩌렁 울렸다. 이건 형님이랑 태훈이가 진짜 사람 할 짓이 아니네요. 조정숙은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단 한 글자도 내뱉을 수 없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영상과 음성 증거 앞에서 그녀가 그토록 철저하게 연기했던 가련한 피해자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은채는 친척들의 그 알량한 민망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현관 쪽에 서 있는 반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은채가 현관을 가리켰다. 반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직원들을 데리고 현관에 짜 맞춘 천장 높이의 대형 빌트인 신발장으로 다가갔다. 하나, 둘, 셋, 으라차. 직원들이 기합을 넣으며 신발장을 비스듬히 들어 올렸다. 그 안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신발들이 지지대를 잃고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조정숙의 효도화, 수진의 화려한 명품 하이힐들, 태훈의 구두가 마치 더러운 쓰레기 비가 내리듯 현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흉측한 쓰레기 산을 만들어냈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마지막 남은 신발장까지 들고 대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은채는 창고방으로 걸어가 한 손에는 출장에서 돌아올 때 끌고 왔던 캐리어를,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의 사적인 물건들이 처박힌 검은 쓰레기 봉투 4개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 나와 바닥에 나뒹구는 타인들의 신발 쓰레기 더미를 훌쩍 넘어섰다. 그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태훈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으로 돌진하더니 은채의 캐리어 손잡이를 덥석 부여잡았다. 그의 두 눈은 실핏줄이 터져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자의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은채야, 너 어디 가려고? 내가 가버리면 이 집은 어떡하라고? 은채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지난 3년간 남편이란 이름으로 껍데기만 곁에 두었던 이 남자를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이 지경이 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걱정은 내가 어떻게 지낼지가 아니라 이 집구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뿐이었다. 내일 심재원 변호사가 당신 회사로 내용 증명 발송할 거야. 은채의 목소리는 평범한 임상 데이터 수치를 읊어주듯 건조하고 차분했다. 전세 계약 만료되면 갱신 안에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남은 몇 달 동안은 당신 식구들끼리 이 가구 하나 없는 빈집에서 알아서 자든가 말든가 해. 그게 임차인인 내가 당신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니까. 그녀는 거칠게 캐리어 손잡이를 낚아챘다. 이혼 소장도 같이 갈 거야. 위자료 청구 같은 구질구질한 짓은 안 해.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이랑 법정에서 엮이는 것조차 내 시간 낭비니까. 은채는 현관문을 거세게 밀치고 나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닫히며 태훈의 절망적인 부름과 조정숙이 뒤늦게 터뜨린 짐승 같은 통곡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1시간 뒤, 은채는 자신의 차를 몰고 수원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차창을 살짝 열자 고속도로의 거센 삭풍이 뺨을 때리며 밀려와 그녀의 옷깃에 배어있던 반포동 아파트의 퀴퀴한 곰팡내를 시원하게 날려버렸다. 차량 블루투스 스피커가 울리며 내비게이션 화면에 심재원 변호사라는 발신자 이름이 떴다. 은채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은채야, 내용 증명은 우체국 통해서 방금 발송 처리했다. 이혼 소송 서류도 완벽하게 세팅 끝났어. 전세 보증금 출처랑 가전 가구 결제 내역서 전부 내 손에 있으니까 재산 분할은 더 볼 것도 없이 명확해. 그쪽에서 소송 걸어봐야 승산은 제로야. 심지원의 목소리에는 변호사 특유의 안도감을 주는 묵직한 확신이 깔려 있었다. 고마워, 선배. 수고 많았어.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야? 수원. 우리 본가로. 그래, 푹 쉬어라. 남은 쓰레기 처리는 선배가 알아서 할 테니까. 통화가 끊겼다. 은채는 끝없이 뻗은 직진 도로를 응시했다. 한 달간의 고강도 출장에 이은 아침의 살벌한 대치극으로 육체는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녀의 숨결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했다. 지난 3년 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속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산산조각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같은 시각, 반포동 84제곱미터 아파트 안은 그야말로 무덤 속이나 다름없었다. 태훈, 조정숙, 수진 세 사람은 휑하게 벗겨진 원목마루 위에 삼각형 구도로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조정숙의 주변에는 김치와 고기가 든 반찬통들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실내 온도 탓에 음식물은 서서히 부패해 가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시큼하게 쉰내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은 채 넋이 나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수지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분홍색 레이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딱딱한 맨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호두알처럼 퉁퉁 부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그녀는 고장난 기계처럼 중얼거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 여자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태훈은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적였다. 어떻게든 매트리스 몇 개라도 구해야 했다. 당장 오늘 밤 맨바닥에서 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동기의 번호를 눌렀다. 동호야. 태훈은 최대한 아무 일도 없는 척 목소리를 꾸며냈다. 너희 집 저번에 바꿨다던 그 낡은 매트리스 아직 안 버렸지? 우리 집에 갑자기 사정이 좀 생겨서 며칠만 빌려 쓸 수 있을까 해서. 전화기 너머로 무려 5초간의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태훈아, 친구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과 꺼림칙함이 묻어났다. 그게 우리 와이프가 아까 카톡 단톡방에서 영상을 하나 봤거든. 그 내가 검은색 쓰레기 봉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영상 말이야. 재수 씨가 우리 부부 동반 모임 단톡방에 그걸 올리고 나가버렸어. 태훈의 머릿속에서 삐 하는 이명이 울렸다.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얼굴로 역류하며 호흡이 완전히 멎어버렸다. 임마, 내가 널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너한테 물건 하나라도 빌려주면 당장에 데리고 친정 가버리겠대. 솔직히 이번 일은 내가 선을 심하게 넘긴 했어. 미안하다. 끊을게. 전화가 끊겼다. 뚜 하는 차가운 통화 종료음만이 텅 빈 거실 안을 맴돌았다. 태훈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카카오톡을 열어보니 은채와 얽혀있던 모든 단톡방에서 자신이 강제 퇴장당해 있었다. 그리고 부부 동반 지인들 중 그 누구도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개인톡을 보내오지 않았다. 마치 짠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된 그 서늘한 침묵은 수백 마디의 비난보다도 그의 목통을 더 지독하게 조여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방의 새하얀 벽지를 쳐다보았다. 수백만 원짜리 고급 가구들도 은채가 피땀 흘려 채워 넣었던 윤택한 물질들도 모두 사라진 이 공간. 어머니가 동네방네 떠벌리며 자랑에 맞지 않던 내 아들의 번듯한 집은 지금 보니 그저 다 쓰러져가는 싸구려 난민 수용소나 다름없었다. 그는 마침내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집구석이 멀쩡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지탱해온 기둥은 어머니의 유세 섞인 잔소리도 자신의 알량한 월급 봉투도 아니었다. 언제나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오직 숫자가 찍힌 카드 명세서와 장부로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내던 그 조용한 여자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것을. 엄마 태훈의 목소리는 사포로 박박 긁어대는 것처럼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다. 우리 대체 무슨 미친 짓을 저지른 걸까요? 3개월 뒤. 수원시에 새로 지은 소형 오피스텔. 주말에 따사로운 햇살이 먼지 한 톨 없는 통유리 창을 통과해 거실 마룻바닥 위로 부서져 내렸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은채는 손에 든 에코백을 부엌 아일랜드 식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이곳의 평수는 반포동 아파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집안의 모든 물건은 은채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완벽한 동선에 배치되어 있었다. 새로 장만한 양문형 냉장고는 조용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문을 열면 쉰내를 풍기는 끔찍한 김치통 대신 줄 맞춰 세워진 생수병들과 그녀가 좋아하는 싱싱한 딸기 한 팩,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 몇 팩만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딸기를 씻은 은채는 투명한 유리 볼을 들고 거실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익숙한 회색 가죽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석 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털어 샀던 바로 그 소파. 푹신한 가죽이 그녀의 체중을 포근하고 안정감 있게 받쳐주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징하고 짧게 울렸다. 화면이 켜지며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하지만 은채는 도입부의 찌질한 말투만 보고도 발신자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차렸다. 은채야,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엄마가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계셔. 당장 시골 본가로 내려가겠다고 하셨어. 수진이도 월세 구해서 나갔고 지금 그 넓은 집에 나 혼자 빙신처럼 덩그러니 있어. 전세 계약 만료일 다가오는데 진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그냥 밖에서 커피 한 잔만이라도 하자. 은채는 화면에 뜬 질척이는 문장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요는커녕 비웃음조차 일지 않았다. 그녀는 검지손가락을 뻗어 메시지 창을 왼쪽으로 가볍게 스와이프했다. 터치, 그리고 삭제. 스팸 문자를 지우는 것보다 더 간결하고 미련 없는 손놀림이었다. 은채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옷장 문을 활짝 열자 따뜻한 햇살이 안으로 쏟아지며 계절과 색상별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렬된 그녀의 옷가지들을 비추었다. 고가의 실크 블라우스, 빳빳하게 다려진 오피스룩 정장들이 구김 하나 없이 원목 옷걸이에 우아하게 걸려 있었다. 은채는 손을 뻗어 차갑고도 부드러운 실크 원단의 촉감을 손끝으로 천천히 음미하며 쓸어내렸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평화란 누군가의 일방적이고 끝없는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라 믿는다.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화를 억누르고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창고방에 내 존재를 우겨넣기만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가족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하은채는 더 이상 자신을 구겨넣으며 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구김없이 곧게 펴진 옷장 속의 옷들을 바라보며 오직 자신만의 옅은 시트러스 향기가 감도는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단 한 평의 공간, 펜대 하나까지 모두 온전한 자신의 능력으로 결제한 이 방 안에서 그녀는 마침내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딛고 서 있는 묵직한 실존감을 되찾았다.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 완벽한 고요함.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값진 사치품이었다.